네, 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드디어 4부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정말 두꺼운 벽돌책이라고 처음에도 정말 좀 기가 눌리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 길 줄이야. 너무 두꺼워요. 그래도 어쨌든 4부까지 충실하게 좀 많이 달려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4부 4장 선교의 시대입니다. 선교의 시대.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선교라는 이름의 친구들이 저도 같이 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인사말 이 시대다. 우리 지난주는 또 무슨 시대였는지 그럼 기억하시나요? 뭐 모르시겠죠, 그죠? Previously on 신학 블록버스터. 지난 시간에 우리는 19세기의 미국 교회사를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정교분리 국가로 시작되었고 다양한 교파와 신흥 종교들의 각축장이 되었죠. 그 가운데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개신교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남부와 북부의 좀 신앙 색깔이 이제 다르게 발전해 가면서 이게 노예 문제로 충돌한 것이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전후에 전쟁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오순절주의라는 세계적인 운동이 미국에서 나오게 된 것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근대를 시간 순서로 다 살펴본 건데 오늘은 다시 돌아가서 근대를 이제 선교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훑어가 보는 날이에요. 근대는 선교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19세기가 그랬어요. 근데 근대 이전에도 한 번의 선교의 시대가 있었는데 16세기 선교의 주역은 가톨릭이었죠. 맞아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이제 식민지 진출하고 맞물려서 이제 가톨릭 선교가 엄청나게 확장되었고 예수의 활약 기억하시죠, 그죠? 이번 19세기 선교의 주역은 개신교였어요. 그 내용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개신교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원인을 우리 책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해석의 변화였어요. 1세대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유럽 밖의 세계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어요. 베자라든지 요한 게르하르트 이런 후기 종교 개혁자들도 선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이 성경 해석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위임령 있잖아요. 이걸 이제 사도들, 예수님 만났던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으로 이제 해석을 했었던 거죠.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이제 세계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면서 새로 발견한 대륙에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도 커져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로 대위임령이 사도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신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또 이제 그 당시 신학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그걸 인간이 선교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으로 삼는 그런 합리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신학 논쟁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칼뱅주의자의 관점이 가질 수 있는 부작용으로 얘기했던 게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버리면 선교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던 거죠. 그런 합리화가 실제로 있었는데 이 인간의 선교를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사용하신다라는 관점이 이제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책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면 신학과 지리학이 협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교가 차지하는 위치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학이 주위 세계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한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신이 강해지다 보면 성경에 대한 특정 해석만이 항상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을 할 때가 있는데 역사를 보면 시대 상황의 변화와 호응해 가면서 성경 해석도 변화되어 간 예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알아가면서 우리가 자신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좀 더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는 유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개신교 해양 강국의 성장을 들고 있어요. 16세기에는 가톨릭 국가들이 해양 강국이었기 때문에 가톨릭이 성장했다면 19세기에 이제 개신교 국가들이 식민 활동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자연히 본국의 교회들이 식민지에서 이제 선교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덴마크가 인도로 진출하니까 이제 현지에 루터파 교회가 생기고 또 이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식민지를 세우면서 이제 개혁파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 이런 시기였던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19세기 개신교 선거의 주역은 단연 영국이었어요. 가장 왕성한 식민지 활동을 했던 이제 대영 제국 영국을 통해서 이제 19세기 개신교는 이제 많이 확장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자원단체들의 발전이었어요. 이전까지 전통적인 선교 모델은 국가교회가 선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선교에 자원한 개인이나 단체가 주도하는 흐름이 이제 출현하게 된 거죠. 이 흐름이 이제 유럽에서는 크게 힘을 받지 못했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제 이 자원단체들이 전통적인 국가 선교 모델을 완전히 대체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죠. 지역별로 좀 선교를 살펴보자면 아시아 선교는 16세기 대항해 시대 때 가톨릭에 의해서 먼저 시작됐어요. 중국의 마테오 리치,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 선교했던 좋은 예들이 이제 있었고요. 개신교의 아시아 선교는 이제 그거보다 좀 늦게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은 인도였어요. 인도에 이제 덴마크 루터 교회가 가장 먼저 진출을 하게 되고요. 인도 선교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은 것은 영국이었어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이제 18세기 초부터 인도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영국이 이때부터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초기 동인도 회사는 사실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고 선교가 오히려 이제 사회 불안을 일으키면 무역에 방해가 될까봐 염려해서 선교를 오히려 방해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바꿔놓은 게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였던 거죠. 캐리의 선교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 교육을 강조했어요. 세란포르 칼리지라는 대학을 설립해서 인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현지 토착교회가 생겨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서 그런 교회들의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했던 것, 복음과 함께 사회개혁이 함께 가는 걸 강조했던 것, 오늘날 선교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캐리가 했던 선교가 이제 이후에 현대 선교가 취할 방향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캐리를 현대 선교의 창시자,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19세기 또 아시아 선교에서 난점도 있었는데 가장 큰 난점은 뭐였냐면 현지에서 기독교가 서구 침략자들의 종교로 이제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제국주의의 천병.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일어났던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세포의 항쟁 같은 경우에 이제 반외세 운동이었는데 반기독교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했던 거죠. 중국에도 비슷했어요. 중국의 경우도. 중국 선교에서 기억할 만한 이름은 이제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내지 선교회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들은 이제 중국 옷을 입고 만다리너를 배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중국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면서 선교하려는 노력을 했던 이제 좋은 모델이었는데 하지만 종합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인들의 기독교는 침략자들의 종교로 여겨졌죠. 여기에는 사실 영국이 자초한 것이기도 해요. 아편 전쟁을 보면 그렇죠. 진짜 영국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그럼요. 중국 대륙을 완전 아편에 찌들게 만들어서라도 이제 무역 수지를 맞추려고 아편을 계속 팔아먹으려고 그 아편 판매를 금지하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니까요. 이런 서구 세력의 만행에 저항해서 일어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의화단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도 아까 세포의 항쟁처럼 반외세 운동이면서 또 반기독교 운동이기도 했던 거죠. 이 의화단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서구가 군사 개입을 하게 되고 무력으로 굴복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싫어할 수밖에 더 이제 서양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프리카 선교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 교회 시대부터 아프리카의 위상은 대단했어요. 기독교 철학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가 지금의 이제 이집트에 속하는 지역이잖아요. 카르타고 지금 알제리에 속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테르툴리아누스라든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이제 위대한 교부들이 나왔던 굉장한 위상을 가진 곳이었는데 이제 7세기 이후에 아랍의 침공으로 이제 아프리카 기독교가 거의 사라지게 된 거예요. 콥트 기독교 정도만 이제 이집트에 남아서 명맥을 유지했다고 하죠. 이 지역에도 이제 다른 지역 처럼 16세기에 포르투갈이 먼저 주도했던 카톨릭 선교가 있었고 개신교는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이제 하게 되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 확장하고 또 선교가 같이 진행되면서 여러 교파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자리를 잡게 되죠. 이 아프리카 선교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들 수 있겠죠. 탐험가로 알려져 있고 이제 위인전에도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위인전에서 봤던 분인데 사실 이분이 선교사이기도 한 거예요. 아프리카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동기는 굉장히 다양했다고 해요. 신앙적인 회심도 있었고 또 서구 문명의 혜택을 받아보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대화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발달된 서구 문명과 기독교가 함께 들어가면 이제 일어날 만한 현상인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또 이제 아프리카 전통사회 내부에서 갈등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일부 다처제 문제였어요. 기독교는 당연히 일부 일처제를 요구했는데 이게 아프리카의 일부 다처제 관습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열어 두었던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토착교회, 아프리카 연합감리교회를 만들기도 했던 거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선교에서 굉장히 큰 난제예요.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규범으로 삼아야 되는 기독교 윤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지역의 전통 문화를 존중해야 될 것도 있을 건데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사실 선교에서 항상 이제 풀기 어려운 난제인 거죠. 원주민 선교를 봅시다. 이제 북아메리카에 정착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원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선교들이 있었어요. 그 선교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이제 역사가들의 주된 관점인데 큰 성과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러 노력들이 있었어요. 먼저 17세기를 보자면 인디언들의 사도라고 알려진 이제 청교도 선교사 존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모이칸족을 이제 전도하면서 기도하는 인디언들이라는 마을을 이제 14개나 세웠다고 해요. 근데 서구에서 온 이주민들과 원주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마을들은 완전히 파괴가 됐다고 해요. 원주민들은 크리스천 인디안들을 배신자로 간주하고 이주민들은 이 원주민들이 자기들과 싸우는 원주민들과 협력할까봐 의심하고 이래가면서 이제 양쪽으로부터 다 의심과 배척을 받았던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또 뭐 이 시기에 카톨릭도 이제 지금의 캐나다 동부 지역에서 또 원주민 선교를 했었고요. 원주민 선교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는 건 18세기에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원주민 선교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독일과 유럽의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유럽 이민자들도 선교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라비아 교도들,
선교 공동체잖아요. 예, 모라비아 교도들의 선교가 두드러졌다고 하죠. 19세기로 넘어오면 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또 원주민 선교에 대한 노력이 더 커지게 되죠. 2차 대각성 운동으로 가장 급성장했던 교단이 어디였죠? 감리교, 침례교. 예, 이 두 교단들이 또 이제 원주민 선교를 이 시기에 주도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선교도 앞선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선교처럼 똑같은 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복자의 선교가 가지고 오는 딜레마. 침략자의 종교니까요. 뭐 이 이슈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같아요. 거죠. 원주민들의 정체성과 이익을 지켜주려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결정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원주민들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원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 결과를 낳은 것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아이작 맥코이라는 선교사의 사례인데 원주민들의 정체성을 보존해 주려면 백인들과 완전히 분리해서 원주민 보호구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주 진지하게 믿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이제 삶의 행보를 보면 원주민 학대에 맞서 싸우고 이러는 이제 모습들이 있거든요. 원주민들을 위하는 마음들은 진심이었는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원주민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강제 이주를 당하고 그 땅을 백인 정착민들이 차지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의 선교를 대략 살펴봤는데 이제 공통점이 보일 거예요, 그죠? 19세기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였는데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식민지 정복과 선교가 함께 가면서 일으킨 어떤 갈등, 모순 이런 것도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침략하고 빼앗는 사람들이 빼앗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 모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면 근현대의 기독교 선교가 식민주의와 협력했던 것에 대한 반성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반성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런 반성 가운데 어떤 주장까지 나오게 되냐면 기독교 선교가 현지인들이 이제 서구에 문화적으로 종속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식민지 지배에 순응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교가 이제 정복자들이 피정복자들을 세뇌하고 교화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고 이게 그럼 선교가 맞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건데 그래서 맥그라스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맥그라스도 식민주의와 선교가 때로 협력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그건 역사 왜곡이 되고 반성과 성찰하지 않는 신학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면도 정당하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당시 이제 원주민들이 무역상이나 식민 제국 정부 이런 곳들한테는 굉장히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상품처럼 이렇게 취급되었는데 거기에 가장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이들이 선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보면 당시 정부와 무역상들은 돈이 되는 지역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외면받았던 대표적인 지역이 아프리카 내륙 지역이었어요. 여기는 사막이고 뭐 자원도 별로 없고 들어가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 척박한 지역에 위협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게 선교사들이었다는 거죠. 이건 제국주의랑 같이 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선교가 식민주의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그리고 식민활동과 관련 없이 순수하게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했던 것도 재조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맥그라스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맥그라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교회 사가들이 또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한국 교회도 약간 낙후되었다고 평가되는 지역에 가서 비슷한 어떤 이런 관점이 있죠. 태도로 예. 그렇게 선교라는 이름으로 할 때가 되게 그렇죠. 많이 있는데 시혜를 베푸는 그런 관점. 근데 이제 선교의 진짜 중요한 방향이 이런 모델이구나라는 게 좀 더 생기면 건강한 선교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편집될 건데요. 19세기가 선교의 시대였는데 거기에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이 이제 에든버러 세계 선교대회 1910년에 있었던 이 대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대회를 조직한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선교단체들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단체들의 강점이 뭐였겠어요? 이제 교회가 주체가 되었던 이전의 어떤 대회들보다 현장에 필요해서 나온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들려졌던 이제 내실 있는 대회가 됐던 거죠. 이 대회를 이끈 주요 인물 중에 기억할 이름 존 모트라는 분이 있어요. 개신교 역사상 최고의 선교 운동가다 이렇게 평가되는 분인데 이분도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였다는 것도 이제 저희 방송의 취지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일부러 지금 넣은 거 아니에요? 에든버러 선교대회에 한계도 있었어요. 이제 맥그라스에 의하면 당시는 이제 19세기 동안 진행되어 왔던 선교를 이제 1910년이니까 19세기의 선교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성찰하고 방향을 재설정해야 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대회는 기존 선교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대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 기존 패러다임이 뭐냐? 아까 TK가 얘기하신 그 부분이에요. 선교의 주인공을 서구교회로, 서구교회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제 선교지의 사람들은 선교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로 이해하고 선교 토착화의 중요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인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대회에 참석한 1200명의 지역 대표들이 있는데 아프리카 대표자가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1200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이제 서구 중심의 선교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한계들이 있지만 또 굉장히 선교 역사의 정점을 찍은 중요한 대회였다. 하지만 이제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끝나게 되는 거죠. 세계적인 전쟁을 통해서 19세기에 선교가 만들어냈던 초교파적인 협력이나 초국가적인 협력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끊기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한 부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시대를 마칠 때마다 그렇죠. 시대를 마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정리, 개관해 주시기로 했었잖아요. 네, 근대 역사를 한번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17, 18세기에 근대가 시작되면서 근대는 계몽주의의 시대였어요. 이성으로 신앙을 제한하고 재단하는 계몽주의의 열풍이 불던 시기에 대부분의 기독교는 그런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성적인 종교로 흘러가고요. 근데 의외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굉장히 뜨거운 신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독일의 경건주의, 대표적인 인물은 슈페너, 진젠도르프, 또 영국의 부흥운동,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미국에서는 1차 대각성운동, 대표적인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들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이제 신앙이 일어나게 되고요. 17, 18세기는 사실 두 개의 사건, 유럽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 독립전쟁, 두 가지 특징적인 사건을 이제 들 수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프랑스 대혁명은 반종교적인 혁명이었죠. 유럽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유럽은 반기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모양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고, 미국은 근데 미국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다양한 교파들이 각축하는 신앙의 나라가 되어갔던 거예요. 2차 대각성 운동을 거치면서 2차 대각성 운동에서는 케이니지 집회와 찰스 피니를 들 수 있겠죠. 남부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지만 남부와 북부 신앙의 차이를 더 벌어지게 만들고 이것이 노예제 문제로 터진 게 남북전쟁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전후의 상처를 위로해가는 여러 흐름 가운데 오순절 운동이란 세계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살펴봤습니다. 유럽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근대주의의 특성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톨릭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반응했던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 적대적인 반응의 가장 정점에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제 근대는 선교의 시대였는데 그 선교의 정점에 마지막에 1910년에 있었던 에든버러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홍쌤이 딱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주신 게 또 실제적으로 시청하신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뭐 미디어 팀만 죽어나는 거죠 뭐. 하지만 또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시대를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4부가 끝났고요. 이제 5부부터는 현대로 이제 막 넘어오게 되고 그때 또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부가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마무리까지 깔끔히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